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자발적 격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올 때 검사를 하고 51%는 감염이 확인될 때 자발적으로 격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섭취량이 상당히 적다고 밝혔습니다. 70kg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씩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이 기준의 0.12% 섭취로 절대 소비량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달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에 나온 조처인데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282종에 대한 해외 직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282종에는 마약류 9종을 비롯해 멜라토닌과 몰약 등이 포함됐는데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 포함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 전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TF의 종합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4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며 직후에 한국에 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서 유고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홍수기가 찾아왔습니다. 홍수 피해는 막으면서 필요한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호우 상황에 따라 댐과 보의 수문 개폐를 결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장마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 중인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이상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입니다. 대형 화면에 다목적 댐과 보 등 전국 56개 수자원 시설의 CCTV 화면과 수위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장마와 함께 홍수기가 시작된 뒤부터 이곳 직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는 24시간 대응 체계로 해서 전 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백 없이 물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당국은 우선 댐 방류량을 늘려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중호우에 경남 남강댐과 강원 횡성댐에 이어 경북 영주댐도 수문을 열고 방류를 진행했습니다. 댐 방류는 이곳 상황실에 모인 각종 정보를 토대로 검토되며 환경부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류량을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홍수기 이후 찾아올 가뭄까지 고려해 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수기라고 하더라도 익년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물을 확보할 것인지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고려해서 이를 위해 한강과 금강, 낙동강 등 5대강 전역을 가상세계로 만들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물관리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히 대응하여 안전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잦아지면서 홍수의 가뭄까지 대비하는 물관리 상황실은 하루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뜨거운 햇볕과 척박한 기후 속에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미 국경순찰대는 올해 상반기 남서부 국경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 사망한 이민자 103명을 발견했고 열 관련 질환자 5,09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순찰대는 이어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9살 소년이 어머니를 따라 걸어서 국경을 넘어오던 중 숨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국경순찰대는 SNS에서 극단적인 더위가 서남부 국경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요동치는 바람에 최소 7명의 승객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발해 호주 시드니로 향하던 하와이안 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5시간쯤 뒤 강력한 난기류를 만났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5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7명이 다쳐 초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기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한 남성이 위로 솟구쳐 천장에 머리를 부딪힌 뒤 떨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는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가운데 하나인 아스파탐에 대해 우리나라 섭취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체중 70kg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2.8g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이 기준에 0.12%를 섭취하는 수준이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달 중순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인데 최근 유행하는 제로가 붙은 무설탕 음료와 무설탕 캔디, 껌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 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을 비롯해 멜라토닌과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성분 134종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외 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결정 기준에 사용 원료와 성분을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 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자발적 격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13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1.5%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25.9%는 자가 검사를 했고 32.6%는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해 병의원 검사와 자가 검사를 합쳐 67.4%가 코로나19 검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상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자 51.1%가 자발적으로 격리했다고 답했고 자발적으로 격리하지 않기로 택한 응답자는 29.6%,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의 강력한 권고로 비자발적인 격리를 한 사람은 9.6%였습니다. 올해 5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2호 태풍 마와르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요. 5월은 아직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슈퍼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괌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줬습니다. 네, 이례적인 태풍을 보면서 기후 전문가들이 올여름 태풍이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올여름 태풍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긴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정확히 태풍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수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지구상에서 연간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평균 한 80개 정도이고요. 이를 발생의 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하고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그리고 동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풍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조건은 첫째, 태풍이 발생하는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 하죠. 일반적으로 27도 이상의 해수 온도역에서 발생을 하고요. 해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두 번째가 대륙권 중층의 상대 습도가 커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대륙권 중층의 습도가 낮으면 대륙권 중층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섭동을 안정화시켜 불안정성이 약해지면서 태풍 발생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가 대륙권 하층에 회전하려는 성질, 기상학적으로 이게 절대와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커야 합니다. 기류가 회전하는 성분이 있어야만 태풍이 발생하고 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올여름에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엘니뇨가 왔던 해에는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또 태풍의 강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대학교 설동일의 논문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태풍과의 관계에서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정반대인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풍의 세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는 25년간의 우리나라 기상청 및 일본 기상청 자료를 사용을 해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과 태풍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엘니뇨 시기의 태풍 발생 숫자는 라니냐 해보다 약간 줄어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태풍의 세기는 엘니뇨가 발생한 해의 강도가 가장 강했음을 밝혔습니다. 엘니뇨 해는 태풍의 중심 기압이 라니냐 해보다 낮았고요. 중심 최대 풍속도 더 강했는데요. 엘니뇨가 발생한 해가 라니냐가 발생한 해보다 중심 기압은 6헥토파스칼이 낮았고 중심 최대 풍속은 수속 2.1m가 강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니뇨 해에 태풍이 강해지는 원인으로는 태풍의 발생 해역과 밀접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엘니뇨 발생하는 해에 태풍은 라니냐 해보다 동경 150도 이동, 그러니까 동쪽 해역과 북위 10도 이남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상청의 태풍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엘니뇨의 태풍이 라니냐의 태풍 발생 지역보다 더 남동쪽인 동경 150도 동쪽, 북위 10도 이남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붉은 원안의 태풍이 많이 발생한 해가 엘니뇨가 발생했던 2015년에서 2016년 태풍 발생 지역도이고요. 그 옆에 그림은 라니냐가 발생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태풍 발생 지역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붉은 원안의 지역인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도는 낮은데 이 엘니뇨인 경우에는 강도는 더 세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작년에 그 라니냐 해였음에도 흰남노 같은 강한 태풍이 몰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올여름에는 그 더 강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태풍도 슈퍼 태풍이 올까요? 일단 국립해양조사원의 이제
해양예보과가 그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엘니뇨와 라니냐 기간에 발생한 태풍 분석에 따르면은 태풍의 발생 빈도수를 이용을 해서 기간별 태풍의 발생 위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니까 엘니뇨 시기에는 동경 150도 동쪽 지역과 북위10도 이남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태풍이 발생하고 라니냐 시기에는 동경 150도 서쪽 지역과 북위10도 이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그림처럼 태풍이 발생하는 위치를 에리어 1부터 에리어 6까지 6구역으로 나누어서 발생 빈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엘니뇨 시기에는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에리어 6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에리어 3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가장 먼 남동쪽에서 발생한 태풍은 저희도의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경북대학교의 강남영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 경영을 띠는 환경에서 태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태풍이 강해지는 것은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비해서 그림처럼 각 지점에서 체감하는 태풍 총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온다면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엘니뇨가 왔던 해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엘니뇨 시기에 이런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가능성도 커지는 걸까요? 일단 저 기상청 국가태풍센터가 있죠. 여기서 분석해서 엘니뇨 기간에 발생했던 태풍은 평년이라 라니냐 기간에 발생한 태풍보다 남동쪽에서 발생하면서 강도가 라니냐보다 강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안영인 박사가 여러 논문을 인용한 글을 보면은 엘니뇨 때나 라니냐 때 발생한 태풍 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다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1m 이상인 태풍은 엘니뇨 때가 11회로 라니냐 때 8회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엘니뇨에는 태풍 발생 지역이 라니냐 해보다 더 남동쪽이 되기 때문에 발생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으로 상륙하는 태풍의 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한반도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라니냐가 발생할 때보다 상륙하는 태풍의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강력한 태풍이 더 많이 올 그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저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이제 엘니뇨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발달할수록 또 기온이 상승할수록 태풍의 발생 숫자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태풍의 강도는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엘니뇨가 발달하는 올여름에는 기후변화와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면 8월부터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태풍에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라든가 간판 등을 미리 좀 결박을 해주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하수구라든가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을 하고 막힌 곳은 뚫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라든가 물막이 판 등을 이용을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저지대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 또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 공간이라든가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건물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 때는 대피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력한 태풍이 올 거로 예상되는 만큼 좀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생산한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이 상실된다는 신고가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됐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문제로 보인다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대 기아차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차종에 대해 무상 수리 방식을 적용할지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로 조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식 접수된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현대차, 기아 4개 차종 결함 의심 신고가 모두 34건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25살 운전자 임모 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도 도망쳤다는 점에서 중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차량 압수 조치를 앞으로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같은 사고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국이 최대 시속 453km를 기록한 신형 고속열차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개발한 신형 고속열차 CR450호는 푸젠성 푸칭에서 취안저우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시속 400km 이상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이 고속열차는 지난달 28일 메이저우만 해상철도대교에서 시속 453km를 기록했고 취안저우의 하이웨이 터널 통과 때도 시속 420km로 달렸습니다. 국가철도 관계자는 안전성과 효율, 진동, 가속성, 제동 등 주요 지표에서 중국의 고속열차가 계속 세계 고속열차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열차의 속도는 시속 350km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읽히는데 옐런 미 재무장관 방중 직전에 발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허가 검토가 중국 내각인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유럽연합은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으로 원료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예상보다 시점이 빨랐습니다. And then the other topic is will they cut off the supply of rare earths, lithium, and other materials that are needed to the United States in retaliation. And so it's a long way of saying I don't know. I don't think so in the short term because the economic impact to China would be quite significant.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 발표됐습니다. 조만간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리스킹, 경제적 위험 제거의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인과 전직 정부 인사, 언론인 등이 국가안보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신문받고 구금됐다며 중국은 이중 국적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폭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후 3%대 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2%대로 둔화했습니다. 2%대 진입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5.2%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이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6월 석유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가 23.8%, 경유 32.5%, 자동차용 LPG는 15.3%가 내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다가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25.4%를 기록해서요. 이번 0.6% 하락폭의 한 75% 정도가 석유류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축산물 가격은 4.9% 하락했는데 돼지고기가 7.2%, 국산 쇠고기는 5.1% 내렸습니다. 쌀과 밀가루, 과일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도 2.3%에 그쳐 27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인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상 여건 영향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일 때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3만 명, 세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대상자가 2.4배, 세액은 10배 늘었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종부세율을 올렸고 공시가격 대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법정 최저 한도인 60%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대상자가 28% 증가한 가운데서도 세액은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도 18.6% 급락했고 세수도 부족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이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약 이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년도에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종부세 징수한 금액이 1.5조입니다. 저희가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이 60%를 적용을 했을 때는 그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로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의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가 1억 7,500만 원이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청년 대상 주택 구입 전세 자금도 23조 원 추가 공급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5천만 원, 모두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데 결혼자금에 한해 한도를 늘려줄 계획입니다.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1,200만 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펫산업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100여 개 질병에 대한 치료비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 변호사 시험 논술형 필기시험부터 도입되는 컴퓨터 작성 방식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2곳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된 CBT 방식 모의시험이 별다른 장애 없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법전원에서 제2차 모의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CBT 방식은 내년 1월 열리는 제13회 변호사 시험 논술형 필기시험부터 도입됩니다. 갈수록 쌀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것도 한 이유인데요.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도 챙기기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시간이 없다, 잠이 부족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른뿐만 아니라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미 그런 습관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농협과 손잡고 대대적인 아침밥 먹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은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이고 또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비만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점점 학생들이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삼각 김밥 나눔이 한창입니다. 전남에서 직접 육종한 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꿀맛 같은 삼각 김밥을 후딱 해치웁니다. 이런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도 되고 애들이 아침밥을 먹었다는 이득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명이 먹은 쌀은 56kg으로 3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침밥은 두뇌 발달과 건강한 신체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밥의 중요성도 느끼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과 교육당국은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복합 전시 산업인 마이스 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필수 인프라인 전시 컨벤션 센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전시 컨벤션 센터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나라인데요. 한국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뉴델리의 신흥 위성도시 드와르카입니다. 머리에 커다란 사각 모자를 쓴 것 같은 독특한 건물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축장 40개 규모 크기의 인도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IICC입니다. 10,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강당과 5개의 대형 전시장, 다목적 컨벤션 센터 등을 갖췄습니다. 오는 10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공사가 한창입니다. We have completed more than 90% of physical work, and it is expected that by end of August are done already. So now presently we are doing the testing and commissioning of equipment. 그동안 마땅한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던 인도는 IICC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입니다. 5년 전 운영사를 물색하던 인도 정부가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킨텍스를 20년 동안 운영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킨텍스는 선진화된 운영 기법과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IICC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 창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IICC가 들었으면 인도는 중국의 선정과 상하이, 광저우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전시 컨벤션 센터를 갖추게 됩니다. 킨텍스와 경기도는 IICC를 교두보 삼아 14억 인도와 서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7월 한국 엑스포 인 인디아에서 우리 한국의 바이오, IT, 건축 또 그밖에 많은 K 한류 제품들이 이곳에서 전시가 되고 인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전시 한류, 컨벤션 한류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서남아 시장 공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나쁘다 혹은 좋다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넘겨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바쁘게 살다 보니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살피고 돌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글 사람 속은에서는 내 감정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심리학 용어, 긍정적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일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내 감정을 돌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항상 머리로 생각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혹은 느껴야 하는지 헷갈린다. 네. 혹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월요일이 와버렸다. 아, 제 얘기네요. 네. 어제도 회사 가기 싫어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월요병을 견뎌내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런 마음은 현실에 육아로 힘든 부모들부터 갓 회사에 들어간 신입사원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일에 익숙해지거나 정년을 앞둔 부장님들까지 우리 삶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네. 많은 경우 기분 좋다 혹은 나쁘다로 느끼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나쁘다는 감정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해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서 세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개념이라는 의미이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들여다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 감정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려면 힘겨운 이런 일상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잘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부정정서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긍정정서를 찾아서 함께 느끼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긍정심리학에서도 부정정서와 긍정정서의 공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는 곧 정신건강이 높다는 의미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높다는 의미는 부정정서를 느끼지 않는다가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정서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자신에게 긍정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갈 줄 아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누구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부정정서를 느끼는 순간에도 긍정정서를 찾아서 함께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내 감정이잖아요. 왜 내 감정인데 이런 걸 살피는 게 왜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걸까요? 네, 참 우선 감정 관리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정정서가 느껴지면 이걸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불안을 자주 느껴서 힘든데 이 불안을 없애고 싶어요. 혹은 우울한 감정을 안 느끼고 싶어요. 그럼 저는 또 말씀을 드려요. 불안이나 우울감을 안 느낄 수는 없을 거라고요. 대신에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로 나아가자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이 현실적인 마음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부정정서를 안 느낄 수는 없고 부정정서를 느낄 만한 상황들은 수시로 찾아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정정서를 관리할 줄 알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내가 좀 더 안도할 수 있는 긍정정서까지 추가된다면 더 삶이 괜찮아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정정서랑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정정서랑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힘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일상에서 긍정 정서를 활용하는 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거든요. 네. 행복 회로란 이미 존재하는 불행은 보지 않고 행복한 측면만 보는 건데요. 이럴 경우 불행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져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억압, 혹은 외면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는데 보지 않고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만든 원인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겐 부정정서를 직면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때 긍정정서가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의 예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왔네. 이 성적으로는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회사는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다음에 부정정서로 이어져요. 난 정말 한심해. 나는 답도 없어. 우울해. 이때 이 우울한 정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긍정 정서를 만들어주는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감정을 짚어주고 우울한 이유가 있지.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왔어. 이런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런데 더 우울해진 이유는 취업을 못할까 봐 걱정돼서야. 이렇게 내 감정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짚어보고요. 그다음으로는 나는 미래가 걱정되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기까지 해. 이때 메타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을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난 취업을 잘 하고 싶구나 라는 나의 욕구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우울할 만하겠네 라고 감정을 타당화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뭘 해보면 기분이 나아질까? 이렇게 긍정 정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일단 좀 씻고 생각을 해보자. 이 행동하기로 나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단계를 저도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불안한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슬기로운 방법을 알아보자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에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결국 행동을 할 때 감정도 생각도 영향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동으로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긍정적 중독이라는 개념이에요. 현실 치료의 창시자 윌리엄 글래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긍정적 중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치료 장면에서는 부정적 중독 행동을 감소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긍정적 중독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걸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이 긍정적 중독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네, 긍정적 중독. 이거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긍정적 중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몇 가지 행동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로서 하루에 1시간을 전념할 수 있으면서도 경쟁적이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것. 셋째, 혼자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넷째,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가치가 있는 것. 다섯째, 지속적으로 할 경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여섯째,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의 돌봄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랑 경쟁을 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긍정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내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서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데요. 네. 이게 저에게는 뭔가 마음을 깨우는 루틴이자 좋아하는 습관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아침 루틴이 있나요?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차분히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요가나 명상을 통해 이완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떨 때 긍정적인 정서가 만들어지는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매일 일상 속에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긍정적 중독을 실천하는 이유가 내가 변하기 위해서잖아요. 이걸 얼마나 좀 실천해야 내가 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중독은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해요. 앞서 설명드린 6가지 기준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즐거워지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계기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행동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감정이라고 해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놔두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혜진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형 탈모증을 일으키는 새로운 면역 T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수형 교수팀은 원형 탈모 환자의 피부 조직과 혈액, 원형 탈모를 유도한 쥐의 피부와 림프절을 분석한 결과 가상기억 T세포에서 유래한 새로운 면역세포군이 원형 탈모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피부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으로 가상기억 T세포가 활성화된 뒤 세포 독성 작용으로 모낭세포를 파괴해 원형 탈모가 유발된다면서 사이토카인과 수용체 기능을 억제하면 원형 탈모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자빔을 이용해 반고체 배터리를 한 번에 대량 생산하는 원팟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은영 박사팀은 기존 상용화된 액체 전화질에 파우치형 배터리를 쌓아 올린 뒤 최적화된 선량만큼 전자빔을 조사해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팟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공정으로 기존 액체 전해질 배터리와 유사한 성능의 반고체 배터리를 한 번에 7개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전자빔 조사 시간이 수분 이내로 짧아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와 울산대 의대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공동 커리큘럼을 확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동 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을 열고 의학을 아는 공학자, 공학을 아는 의사를 키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학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은 의과학 AI와 뇌인지공학 개론 등 7개로 오는 9월부터 울산대 의예과 1학년생 40명 전원과 유니스트 2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게 됩니다. 공동 커리큘럼 내 각 교과목은 유니스트 전담 교원과 울산의대 임상교원이 짝을 이뤄 공동 지도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시험 분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적은 연구 장비를 기업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연구산업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연구장비 30개를 11개 기업에 지정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장비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기초지원연구원은 기업 측의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비 이전을 통해 시험 장비 투자가 어려웠던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다른 출연연의 저활동 장비도 기업 이전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분들도 많지만 장마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때에도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줄어든 일조량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오전에 실내를 최대한 밝게 하며 낮엔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장마철 잠 못 드는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